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에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애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2,500BTC를 추가 매입했고 또 세액 공제를 통해서 첫 매도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6.8K 구간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한수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시장이 너무나 힘들죠. 변동성이 너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지루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시장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좀 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은 다른 데 써야 될 이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연초로 넘어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투심이 많이 좀 위축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부터 많이 멀어진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연말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23년 더 좋은 내용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과 전문 분석 업체들도 23년을 좋게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해 마지막 방송인데요. 우리 코인 한수님은 우리 코인 시장 올해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올해 시장 너무 힘든 힘들었다. 한 해였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부터 좀 이렇게 부가 설명을 드릴 텐데, 거의 한 1년 동안 좀 많이 하락을 받았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제 작년으로 살짝 넘어가 보면 헝다 그룹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서 부동산을 많이 끌어올렸었는데, 그 끌어올렸던 헝다 그룹 자체가 무너짐에 따라서 경기 부양이 끝나고 이제 시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대표의 김치코인이었던 루나 클래식부터 그다음에 FTX 사태까지 다사다난했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들은 또 다 받으면서 그 외에 루나든 FTX 사태든 여러 가지 부가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좀 힘들었던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많은 하락이 있었고 우리가 받을 수 있었고 영향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좀 좋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한 해 동안 투자자분들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힘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우리 장 어떻게 펼쳐질지 오늘 같이 얘기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1부에서는 시장 이슈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유럽중앙은행에서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수님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사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좀 계속 작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유럽에서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재 유럽의 금리는 2%대로 나와 있는데 이 2%대를 3.5%대까지 올린다라는 예측을 가고 있어요. 자, 아직 내년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유럽 측에서는 앞으로 7차례 정도 혹은 5차례 정도 금리 인상 포인트를 예측을 하고 있고,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중립금리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노려볼 수 있겠다. 근데 금리 인하까지 가려면은 유럽 측에서는 2024년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로부터 FOMC 한 2번이나 3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 포인트는 멈출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로부터 중립금리, 그다음에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 텐데, 유럽은 생각보다 미국에 비해 한 4달, 5달 정도 뒤처져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놔도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직 유럽 중앙은행이 멀어졌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는 끝나야 지금 유럽은행은 좀 이제 금리가 피크치를 찍었다라고도 좀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유럽 인플레이션이 2025년까지 내다봤는데요. 지금 현재 2025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2%대로 또 진입을 할 것 같고요.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함으로써 2%대인 이런 유럽 중앙은행의 수신금리를 내년 상반기에는 한 3%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중단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가 잡기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5년까지는 사실 좀 많은
위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올해 아무래도 투심이 많이 줄어든 시기인 것 같은데 적금이나 이런 이자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금 쪽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이 많이 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기간이라고 봐도 좀 무색할 것 같아요. 자, 올해 투자보단 저금에 많이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정기 예탁금이나 정기 뭐 적금이나 이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월에 나온 내용인데 올해 1월에서 10월 동안 예적금에 몰린 돈이 166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몰려 있죠. 그만큼 사람들은 올해 하락장이 있은 이후부터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다음에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곳에 좀 투자를 하자, 돈을 묶이자라는 내용들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뭐 무조건 피해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물론 내야 되는 이자율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에 맞게 우리가 예탁금을 맡겼을 때 여기 이 포인트 있죠? 이 포인트도 같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FOMC를 통해 금리 인상을 했고 한국도 그에 맞게 금리 인상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욱더 사실 1월에서 FOMC 뭐 한 6월까지 상반기에는 이만큼 많이 몰려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많아지고 뭐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부터 더 많은 내용들이 몰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10월 달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11월 달, 12월 달 내용도 아직 포함이 안 되었는데 사람들은 많이 예측하기에 한 200조까지 몰렸을 거라고 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앞에 말씀드린 뭐 산타 랠리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다. 우리 묵혀놨다가 이 돈 가지고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하면 되니까 약간 기회비용으로서 약간 묵혀두는 내용으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뭐 변동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이 적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상고하저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는 높아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런 이런 예적금에 들어가는 금액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달러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암호화폐 차트나 주식 차트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반기부터 저금 쪽으로 좀 몰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추산해 봤을 때 보통 한 200조 가량이 더 몰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산타랠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런 투심 자체가 많이 무너지고 저금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투자처 단기적으로는 예적금에 좀 몰리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아직도 부동산 시장 괜찮은지 좀 살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적금을 계속 많이 들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그래서 투자처로 봤을 때 한국 부자들 기준에서는 단기로 예적금을 많이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중장기로 부동산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부동산이 좋냐 마냐를 따지자면 사실 저는 부동산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은 더 떨어질 일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제가 부동산 내용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예적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 부자들은 뭐 1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단기적으로 예적금이나 여기에 포함해서 뭐 기존에 투자하던 것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여기 기존에 투자하던 것들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나 그다음에 코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적금이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비중이 빠져서 예적금으로 간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좀 느리고 이렇게 멈춰 있는 흐름이 이런 내용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사람들이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을 때 다시 주식이나 코인에 더 투자를 하겠냐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어요. 코인에는 못할 것 같다. 자, 근데 왜 못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까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잘못된 점은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해외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안전하고 깨끗하다라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뉴스를 보시고 그다음에 거래소에 대한 이런 뭐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해외 거래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은 국내 거래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투자처는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예적금에 몰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에 있다. 하지만 코인 쪽으로는 수요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는 암호화폐가 현물 거래량이 최저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적금 쪽으로 현금 흐름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같이 살펴주시죠. 네. 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 최저치인데 여기 보면 이제 차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20년, 21년 많은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있었죠. 상승세가 있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현재 이 거래량만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 라인이 있죠. 2020년 초반, 중반까지도 지금 내려왔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지금 조금 더 멀어진 상태이고 이렇게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코인이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거래량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실 투자 심리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뭐 FTX나 그다음에 뭐 위믹스나 이런 부분으로부터 약간 그 신뢰도라고 하죠. 신뢰도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저게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내가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려면 아무래도 규제가 먼저 잡혀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규제라는 게 사실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이렇다 할 규제들이 정확히 나오진 않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뭐 유럽권에서 미카를 만들어서 이런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라고 나왔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내용들은 없었기 때문에 투심이 많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래도 2023년에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웬만하면 거의 다 잡힐 것으로 좀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금감원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미카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FTX 사태가 주된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촉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에는 이런 투심이 많이 개선이 되고 현재 떨어진 이 투자 거래량 현물 거래량도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예적금 쪽으로 몰린 탓에 현금 흐름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하루 현물 거래량이 최저치로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올 한 해 심리였던 것 같습니다. 투자도 약간 일시적인 소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또 깨지고 다시금 상승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금감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이제는 규제를 만들 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상황? 이것도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3년에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확립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 금감원 스테이블 코인 주석 공시 대상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얘기를 보면은 이거 금감원에서 만든 예시입니다. 이더리움도 있고요. 비트코인도 있고 리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무형 자산으로 취급할 뿐이고요. 뭐 취득 경로도 나와 있고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도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석 공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표들이 주석 공시 대상에 표시되는 내용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뜯어본다라고 하잖아요. 네. 기업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뜯어보는데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표시가 돼요. 한 5가지 항목들로 표시가 되는데 그 가장 밑에 있는 게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석 공시에다가 내가 이런 뭐 계정 과목이나 뭐 무형자산, 취득 경로, 보유 수량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이 얼마나 뭘 들고 있는지를 좀 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뭐 세금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암호화폐가 어디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우리가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늘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규제가 우리 전통 금융과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또 공시 범위 대상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른 암호화폐들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NFT와 CBDC는 주석 공시 대상에서 좀 제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명칭 정립에 대한 것도 다시금 이루어질 것 같고 암호 자산으로 볼지 좀 가상 자산으로 볼지 지금은 무형 자산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표기가 될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시장 가치로 좀 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 아니면은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규제에 대한 이런 전망 같은 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수님? 네, 그럼요. 당연히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규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의 가상자산 규제 현황과 전망인데 자, 우선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거를 좀 정확한 용어 명칭 앞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디지털 자산인데 이 디지털 자산을 가상 자산으로 할지 암호화폐로 지정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정하기 위해 이제 뭔가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가상자산 규제 현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통 금융권 수준의 동일 규제를 좀 가져간다라고 합니다. 뭐 암호화폐라고 해서 전통 금융과 그렇게 크게 다르게 접근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전통 금융의 규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 뭐 추가될 수는 있어요. 근데 완전 다른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전통 규제에 좀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좀 더 관리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규제를 들어간다 했지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은 1도 없었습니다. 자, 예전부터 미국이 뭐 가상자산 가지고 막 태클을 많이 건 적도 있어요.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면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도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상 자산을 끌고 가겠다라고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 금융과 가상 자산을 분리해서 서로 똑같이 끌고 가되 분리해서 단순히 보는 정도로만 가져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규제 관련해서 미국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만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70여 개국에서 가상자산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니까 규제가 너무 부족하고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이 규제 현황을 좀 만들고 있는 차원 규제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글로벌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EC와 그다음에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있죠. 뭐 이런 부분에서 서로 증권을 가져가는 건지 금융을 가져가는 건지 서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이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규제가 채택이 될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향후 전망으로서는 기존의 가상자산 강화, 규제 강화 추세가 FTX 사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해당 규제들이 지금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전통 금융시장과는 아무래도 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2023년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데 좀 우리 새해가 전망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지만 우리 2022년 장이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혹시 2023년에 위험한 부분은 없을지 그것도 같이 좀 알아볼게요. 네. 사실 뭐 23년에도 위험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항상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다음에 그런 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현재 제시된 내용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잘 보이게 빨간색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인플레이션. 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아직 그렇게 잡혀 있지는 않아요. 고점을 찍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건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고, 월가에서는 거의
상반기가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패드 입장에선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패드 입장에선 뭐 12월 하반기 거의 끝부분이 돼야 금리 인하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신뢰도가 많이 깨졌습니다. 예전에 파월 의장이 그랬죠.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던 거를 철회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거기서부터 패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깨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라고 파월이 이렇게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 말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보면 그거를 유추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얘는 금융권이 무너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코인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나스닥과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고점 대비해서 코인만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 말은 즉슨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패드는 금융권이 무너지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도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네. 자, 중국을 예로 드는 이유는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다가 이렇게 막았다가 다시 이제 경제 개방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제 개방을 함에 따라서 이제 뭐 그전에는 이렇게 가둬놨기 때문에 코로나를 어느 정도 좀 억제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풀림에 따라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을 하게 될 텐데 그게 중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직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 뭐 심하면은 핵무기까지 쓸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언제든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제 둔화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환율 뭐 외환 보유고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고가 현저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 부채가 심해지고 있다. 자, 이 달러 부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의 가치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나는 기존에 사던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달러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부채가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뭐 못 사는 나라들은 더 경제 둔화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그다음에 뭐 이전에 사실 뭐 코로나도 뭐 중국발 코로나도 중요하지만은 코로나 변이도 좀 대처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뭐 델타 변이도 있고 뭐 이런 변이들이 오미크론도 있었고요. 그런 변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제시된 내용 중에서는 한 5가지 정도만 조심하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는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상황, 또 세 번째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번째는 마켓의 경제 둔화, 다섯 번째로 코로나 사태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2023년에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어떤 요소들이 우리가 2023년 증시를 흔들지 좀 몇 가지 지켜봤고요. 우리가 2022년을 통해서 내년을 바라보는 또 오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산업은 내년에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수님? 일단 암호화폐 산업은 2023년을 계기로 22년을 계기로 23년에는 좀 더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거기 문제점이었던 거를 이제 뭐 자르든지 보완을 하든지 더 발전을 하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6가지인데 6가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필요한 것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디파이라고 하잖아요. 탈중앙 금융이라고 하는데 거래소에 중앙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CFI라고 하죠. 그냥 CFI라고 해서 그냥 중앙화 금융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화 금융이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것들 다 중앙화 금융인데 우리 국내 거래소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제외하고 해외 거래소는 아직 이 중앙화 금융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뭐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는 괜찮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 좀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FTX 사태 이후로 이제 내 돈을 맡겼는데 애들이 마음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디파이에 대한 성장이 좀 많이 있었고 거래량이 또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언급한 내용인데 개인 정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는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해지는 시기다. 내가 뭘 들고 있는데 이걸 송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들고 있고 그걸 송금한 내용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앞으로는 좀 발전할 것이다 라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에 암호화폐 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많은 발전이 있는 시기일 것이다. 그렇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예측을 해주셨는데 좀 문제점이 보완이 되면서 2023년에는 좀 괜찮게 더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화 쪽으로 조금 더 통합이 될 거고요. 디파이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지식 채택 및 사용 사례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또 기관은 점점 더 금융 자산을 토큰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게임 NFT 같은 보유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NFT 산업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약간 더 설명을 해주시면 한수님 또 나스닥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도 하고 있는데 맞나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메타버스에 많이 중점을 두고 네. 있어요. 메타버스 중점을 보고 있는데 2021년 개방형 메타버스 투자 이후 2022년엔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자, 누가 투자를 했냐? 자, 여기에 누가 투자를 했냐면은 우리가 쉽게 아는 건 폴리곤 같은 기업들도 여기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기업이 있죠. 알라메다. 알라메다도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FTX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서 알라메다가 메타버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 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뭐 코인들에 보면은 거의 다 폴리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뭔가 좀 될 것 같은 곳에 많이 찔러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메타버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암호화폐의 겨울이 계속된 동안 빌더는 계속 건물을 짓고 혁신가는 계속 혁신할 것이다. 지금은 투자 기회를 찾고 내일의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열심히 일하는 스타트업을 찾아야 할 때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고점일 때 사람들이 모두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모두가 관심이 있을 때 좀 좋은 것만, 그 다음에 네. 유명한 것만 쳐다보기 시작을 하잖아요. 물론 테슬라나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탄탄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이 관심으로부터 먹고 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시장일 때는 우리는 뭐 유명한 거, 좋은 거, 눈에 띄는 것만 살펴보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을 통해서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이나 AI, 아바타 등의 지원 서비스가 투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메타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건축이나 AI, 그다음에 아바타들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은 자체 생태계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1년의 새로운 산업이 오픈 메타버스에 더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자, 이 트래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게임에 들어가면서 함에 있어서 이 신호를 보내고 뭐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또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개방형 메타버스와 폐쇄형 메타버스가 있는데, 자, 이 개방형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를 개방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폐쇄형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VR 기계를 가지고만 있어야 참여할 수 있는 걸 폐쇄형 메타버스라고 해요. 근데 내년에는 이 두 가지 영역 다 개발할 더 크게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스닥에서는 메타버스에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메타버스 섹터도 계속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023년에 어떤 것들 우리가 예측이 있을지 또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메살이라고 해서 그 블록체인 전문 서칭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5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좀 또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 메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3년에 대한 뭐 32가지 예측이 있는데 뭐 32가지 다 알아볼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선별해온 내용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화로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여전히 의문이 될 것이다. 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좀 노려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뭐 미래를 연결하는 브릿지 통화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달러를 연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암호화폐에서 사용함에 있어서 달러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달러와 좀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신흥 국가 중앙은행이 BTC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반면 대규모 준비 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발명품을 주기라는 모습을 보고 있다. 자,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버드 경제학파처럼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곳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올해 시장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성공에 접근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자, 국가에서 발명품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죽이지 않고 있어요. 아까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죠. 뭐 암호화폐 전면 금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억누르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억누를 수 없고 가져가야 될 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유로화를 추월할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그리고 달러 부채도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다. 자, 우리가 달러를 수급하고 싶은데 달러를 수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달러의 대체 수단으로서 뭐 금이 사용됐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로화를 추월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은 더욱 깨끗하고 지속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뭐 역대급으로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뒤에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많은 기업 재무 담당자가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것을 꺼릴 수 있다. 다만 대기업이 아닌 글로벌 정부 차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자, 수익을 벌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당장 추가하긴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비트코인을 어디 당장 쓰진 못하거든요. 근데 이 글로벌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조금씩 비트코인 채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채택을 받아들였는데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이 없는데 어떻게 교환을 해주겠어요? 바꿔주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브라질 정부는 최근에 비트코인을 뭐 정식 교환 화폐로서 인정을 하기도 했죠. 그다음에 암호화폐 등등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교환을 해주려면 재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적 특성, 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프라이버시 네트워크에 좀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즈텍이라는 코인과 그다음에 뭐 폴리곤은 워낙 유명하죠. 나이트폴 이런 것도 좋고요. 지캐시 그다음에 모네로라는 코인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사리는 이 코인들이 미래에 좀 유망한 코인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뭐 말씀드린 코인들이 뭐 잡코인은 아니고요. 바이낸스나 그다음에 뭐 엘뱅크 OKX에 상장된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어느 정도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주요 수출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미 의회의 일부 독단적이고 가부장적인 헤게모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술, 금융 및 암호화폐 분야에서 계속해서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욕할 건 욕하는데 계속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내가 1위를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5천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은 게임에서 2위 위에 더 많은
이를 버리기보다는 현재 지위를 잃지 않으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끝까지 들고 가는 이유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는 NFT의 실험장이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NFT화된 패션 제품이 브랜드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뭐 명품들이나 차, 시계 이런 부분에서 이 NFT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23년은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1부에 이렇게 올해 시장 이슈들과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전망과 예측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코인 한수님과 시장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코인 이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도지코인 얘기해 볼 텐데요.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미증시 하락을 좀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속해서 불안한 행태가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도지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징 코인들을 몇 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도지코인이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지코인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정말 합성을 좀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자, 테슬라의 주가 영향을 받은 도지코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우리가 테슬라빨, 그냥 트위터빨 통해서 도지코인이 많은 상승을 이끌어줬었고, 근데 이게 일시적인 내용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휘청거리니까 도지코인 또한 사람들이 뭐 도지코인 테슬라 살 때 결제하도록 한 다음에 뭐 트위터 나중에 뭐 우주 쓸 때 도지코인 사용한 다음에 그다음 트위터에서 만드는 뭐 앱에서 결제 서비스로 도지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런 기대감이 무너지니까 도지코인 또한 같이 좀 무너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테슬라의 하락 원인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현재는 이제 제가 아침에 봤던 것만 해도 114 정도였습니다. 109까지 떨어졌다가 114까지 지금 한 3% 4% 올라왔는데, 뭐 이제 400달러 하던 게 혹은 최근에 320달러 하던 게 지금 뭐 거의 100달러까지 떨어졌죠. 거의 한 60%, 66% 정도 떨어졌는데, 자, 이 테슬라의 하락 원인은 일단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가 바로 주로 파는 게 차잖아요. 차도 사실 누군가 사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소비 심리가 많이 무너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 전망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일단 무너져버린 민심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 테슬라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트위터를 사고 나서 금전적인 영향을 받고 좀 무리가 오니까 테슬라를 매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신뢰도부터 좀 많이 또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약간 덮친 격으로 중국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이 지금 멈춰 있는데 그거를 더 연장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에 의해서 지금 도지코인이 이렇게 조금 무너지고 있는데, 자, 우선 이제 트위터를 인수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상승을 다시 보여줬어요. 최근에 없던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보여주다가 현재는
지지 라인도 뚫고 요 검정색 라인이 있죠? 요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지지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가격대는 제가 무려 방송에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저항 라인을 계속 받는 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을 만든 상태일 가능성이 높고 현재 흐름대로라면은 아래 이 검정색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테슬라 현재 최고점보다 66%의 가격대가 빠지면서 최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이런 트위터 인수 후에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테슬라의 주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매수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무료 방송 코인한수님의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같이 살펴볼게요. 네, 비트코인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JN콥스라는 브랜드에서 비트코인 테마 시계를 만든다라고 해요. 한정판으로. 저도 이걸 어제 뉴스로 봤는데 약간 탐나더라고요. 이거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겠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는 당장 살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장기 투자자가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겐투 비중이 많이 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래소의 커스터디, 그러니까 거래소에 보관되는 물량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팔려면은 거래소에 어차피 의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탁되는 내용들이 줄고 있고 개인들의 매수, 비트코인이 저점이다 싶어서 이때부터 조금씩 모아가자라는 트렌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가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결국 주류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주류가 될 것이다 라는 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자, 우선 근거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채굴에 대해서 근거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들어서 가격적으로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의 관심부터 많이 떨어질 텐데 왜 채굴하는 사람들은 올해 가장 역대급으로 많은 채굴을 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소멸이라면은 사람들이 채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안 그래도 에너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감수를 하면서 과연 채굴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비트코인 시장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7년도 고점보다 여전히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떨어질 때 그 전 고점만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라면 괜찮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 과거와 비교해본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갑자기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30만 원 간다 맞아요. 하잖아요. 사실 그게 뻥은 아니거든요. 실제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새롬 기술이라는 기업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거를 또 비트코인과 같이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럼 얘는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네. 그럼 비트코인도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 새로운 기술과 비트코인은 엄연히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기술은 그때 드라마의 내용에 보면은 자금 조달을 위한 일시적인 올림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때 트렌드와는 맞지 않은 상승이었거든요. 사실 의미 없는 상승이었어요. 갑자기 걔만 유독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은 얘는 뭔가 조작된 느낌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자, 비트코인만 또 조작돼서 올라갔냐? 아니었거든요. 나스닥과 우리나라 주식도 나스닥, 코스피 등등이 다 이런 모습으로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만 특이점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 이제 다시 닷컴 버블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닷컴 버블을 통해서 우리가 거릴 수 있는 종목들은 거르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이때부터 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지금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 암호화폐도 그런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렇게 걸러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과 아마존에 대한 차트입니다. 사실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좀 내려오죠. 얘도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회복을 했어요. 그럼 얘도 여기까지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아마존의 가격을 당연히 이
과거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매길 수는 없겠지만은 차트의 흐름 자체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6개월 정도 뭐 하락했고 다시 6개월 정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면은 23년에도 그렇게 좀 대비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참을 통해서 아마존이 고점 대비 떨어졌다가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고 나니까 현재 그 아마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게 다 그때 쳐낼 것들 쳐내고 뭐 이제 분리할 것들 분리하고 거릴 것들 거르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왜 이제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매년 1월 1일마다 이렇게 파란색 선을 그어놨어요. 자, 고점을 찍고 거의 1년 동안 1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살짝의 횡보 후 회복, 그다음에 살짝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1년 차에는 그 전에 있었던 4년 차에서 떨어진 내용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지만 조금 다시 떨어진다. 그럼 1, 2년 차는 거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년 차는 피크치, 그리고 앞에 4년 차에서 어떻게 됐나요? 하락장을 보여줬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똑같이 봤을 때 4년 차에서도 하락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23년에는 1년 차가 되죠. 1년 차가 되기 때문에 짧은 횡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하고 상승을 위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이 23년 비트코인은 회복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짧게 여기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그 선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선이냐면 이 선인 거예요. 자, 이게 채널링 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이 채널링을 이탈을 한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채널링이 만들어졌을 텐데 거기서 이 횡보를 통해서 상승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횡보를 통해서 상승장이 이제 나올 것이다. 그래서 23년 모든 웬만한 이제 시장에 제기된 내용들이 악재들이 해소가 될 것이고 많이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걱정 놓으셔도 되는, 그다음에 상승 기대해 보셔도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거와 비교해본 차트로서 새로운 기술 같이 봐주셨는데요. 새로운 기술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까지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조금의 회복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2부에서 도지코인과 비트코인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2023년 장도 어떻게 될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코인 한수님이 뽑은 내년에 조금 주목할 만한 코인 종목들 몇 개 있을까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켓이나 혹은 네. 제가 오늘 뉴스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나왔던 게 폴리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도 좀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횡보를 좀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상승장 흐름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내가 불안하다, 다른 거 모르겠다 싶으면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 투자하기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지켓시와 폴리곤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살펴보면서 내년 장까지 어떻게 될지 생각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박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에 오늘의 마지막 무료 방송이 되겠고요. 올해를 정리하면서 올해 장이 어땠을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펼쳐질지까지 코인 한수님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